존경하는 총장님들 반갑습니다. 저희들이 벌써 내주면은 6번째 다 끝납니다. 그동안 여러 가지로 얘기들을 많이 했습니다만은 실질적으로 학교에서 얼마나 그게 적용이 돼서 한국의 고등교육 발전에 이바지할 것인지 여러분들께서 아마 심사숙고하고 계실 줄로 압니다. 지난번에 우리가 육군본부에 가서 육군참모총장과 함께 군대에 있어서 육군에 있어서의 그 교육은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여러 가지 좋은 얘기들 많이 나오고 군에서도 우리나라 교육에 관심이 많다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여러 가지로 감사하고 저희들이 해를 거듭할수록 프렌즈 서밋이 발전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께 거듭 감사드립니다. 총장 여러분 반갑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우선 대학신문에서 우리 대학 발전을 위해서 우리 총장들이 의견을 나누고 또 공통의 인식을 갖게 해주는 계기를 마련하는 것에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누가 뭐라 그래도 2018년 동계올림픽 이후 한국은 선진국에 진입했다. 총장님도 잘 아시다시피 하계 동계올림픽을 동시에 다 개최한 나라는 전 지구상에 7개 나라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외모로는 그렇겠지만은 내부적으로는 아직 선진화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한국 대학의 전체를 선진 체제로 만들고 선진 국가의 대학의 경쟁 대회에 우리가 앞장서면서 이 사회를 선진화시켜 나가는 그러한 의미가 우리 이번 2018년에 우리의 모임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다행히 우리 대학 사회를 누구보다 이해하고 또 대학인 한 사람이었던 우리 문공위원회의 소위 박경미 의원님께서 이렇게 참석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들의 노력을 제도화로 뒷받침해 줄 것으로 확신합니다. 4차 산업사회에서 뒤떨어지지 아니하고 앞서 나갈 수 있었던 것은 오늘 이 국회 사랑제에서 출발했다고 하는 그러한 기록이 나오기를 소원에 마지 않습니다. 다시 한번 총장 여러분의 노고에 축하를 드리고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그 지속가능한 대학 경영이라는 주제로 2018 프레지던트 서밋 개최하신 거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소개해 주신 바와 같이 제가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 있고 또 국회의 교육희망포럼에서 연구 책임위원을 맡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 자체가 대학에 오래 있었기 때문에 고등교육에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있고요. 제가 작년 국정감사 때 대학 재정지원 사업에 대해서 조금 심도 있게 살펴봤는데요. 2002년부터 2016년까지 100억 이상 사업들을 분석을 해보니까는 상위 10개 대학이 10개 대학이 전체 사업비의 43%를 또 상위 20개 대학이 63%를 점유하는 그런 좀 극도의 어떤 선택과 집중 현상이 있었고 또 그에 따라서 배제되는 대학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특수목적 재정지원 사업보다는 모든 대학의 수혜가 가는 일반 재정지원 사업의 폭을 넓혀야 되지 않는가 이제 그런 의견을 강하게 가지고 있었고 올해 3월에 교육부에서 발표한 그 재정지원 사업 계획을 보면 어느 정도 그런 쪽으로 가닥을 잡은 것 같아서 좀 다행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누구나 가지고 있는 문제의식이지만은 그런 재정지원 사업 평가에서 교원 학부율과 같은 정량 지표들이 이제 지대한 영향력을 미치면서 고등교육의 질을 향상시키기보다는 더 피폐하게 만드는 방향으로 가고 있고 또 대학들이 굉장히 사립대학들이 굉장히 큰 재정난에 시달리고 있지 않습니까? 고등교육 예산도 좀 더 확보해야 되고 교육부도 그런 쪽으로 노력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고등교육 재정지원 교부금법이 하루빨리 통과돼서 사립대학교들의 재정난을 해소하는 데 좀 기여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문재인 정부의 국정과제 중에 고등교육의 질 제고, 이것이 이제 중요한 목표 중에 하나로 잡혀 있고, 산학협력을 활성화하는 것, 이런 것들이 다 세부 목표로 잡혀 있고, 저도 국회에서 그런 방향으로 국정과제를 달성하는 것이기도 하면서 또 고등교육 관련자 분들, 여기 계신 대학 총장님들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고등교육의 정책 방향이 갈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여기서 잘 경청하고 또 그 의견 받들어서 가능하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먼저 외국의 사례들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외국인 학생 유치와 연관해서 미국 국가 정책을 보니까 고등교육을 통해서 연구와 산업의 고급 인력 또 숙련된 인력을 확보하는 것을 상당히 국가 정책으로 강조하고 있었습니다. 외국인 학생들에 대한 비자를 까다롭게 하면서 미국에 있는 많은 대학들이 경제 재정 위기에 처하게 됐다는 분석 기사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카나다 같은 경우에는 브리티시 컬럼비아 주만 해도 외국인 학생으로 인한 재정 수입이 5억 달러에 달하고, 그 다음에 그로 인해서 일자리가 10,000개가 창출된다. 뭐 이제 그런 기사입니다. 그래서 외국인 학생 유치가 국가 재정 수입에 기여할 뿐만 아니라 일자리까지 창출하는데 크게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죠. 중국은 그 외국인 학생 유치를 70년대부터 시작해서 이제 90년대부터 본격적으로 확대하기 시작하는데 외국인 학생들을 국가 장학금으로 처음에 유치하면서 그 다음에 개인 자금으로 올 수 있도록 이렇게 정책을 전환을 병행합니다. 현재 37만 7천 명이고요. 특별히 베이징대와 칭화대 같이 주요 명문대가 완전히 영어로만 수업하는 과정들을 개설해서 외국인 학생들을 유치하고 있습니다. 일본도 인구 감소와 대학 재정난 타개를 위해서 1980년대부터 재구조화하는 교육계획을 시행하면서 외국인 유학생 유치를 국가 전략으로 수립해서 지금은 2008년에 유학생 30만 명 목표를 설립하고 굉장히 적극적으로 국가와 지자체가 유치 전략을 펼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유학생들이 특별히 그 대학과 지자체가 연계해서 외국 유학생이 와서 공부하면서 일할 뿐만 아니라 졸업하고서도 현지에서 취업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연계시키는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국가적인 비즈니스로 이 일본 정부도 진행하면서 재정난을 해결할 뿐만 아니라 고령화로 인한 또 필요되는 인력들을 수급하는 일들을 그들이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우리 한국 정부도 2007년에 이제 구체적인 목표를 제시했습니다. 2010년까지 5만 명을 목표로 했는데 2007년에 이 목표에 이제 도달했고요. 2015년에 아주 매우 구체적인 유학생 유치 확대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그래서 2023년까지 20만 명을 유치하는 것을 목표로 해서 매우 다양한 계획들과 정책들을 발표했습니다. 특별히 2017년 통계로 보면 한국에 와 있는 외국인 유학생이 12만 명을 넘어서게 됐다는 사실을 보게 되고, 특별히 좀 의미 있는 것은 석사 과정이 상당히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국가별로 보면 중국이 압도적으로 많고요. 그 다음에 베트남, 뭐 그렇게 순서로 되겠습니다. 한일 3개국의 유학생 정책을 비교한 것을 표로 잠깐 만들어 봤는데요. 특별히 다른 것보다도 배경 목적에 있어서 우리 한국은 유학 수지 개선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고령화 사회 대비 학생 충원, 그러니까 지금 대학의 현재 상황과 연관해서만 관심을 기울이고 있는데, 중국은 인재 유출에 대응하고 그 다음에 대학 수익 창출에 포커스를 맞추고 있고, 일본은 고도의 인재를 획득하고 고령화 사회에 대비한 학생 충원, 사회적인 그런 것까지도 언급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저희가 세계 국제 유학 시장에서 그러니까 전 세계 유학생 중에 한국에 오는 유학생이 비율이 3%밖에 되지 않습니다. 국내의 대학생 대비 유학생 비율로 생각할 때 한국은 2%, 전체 학생의 2%만 유학생인데 OECD 국가 평균이 외국인 유학생이 8%입니다. 근데 우리는 지금 2%거든요. 그러니까 8%가 되려고 그러면 현재 아까 12만 명이 좀 넘는다 그랬는데 약 50만 명이 넘어야 OECD 평균만큼의 유학생을 저희가 갖게 되는 것입니다. 저희가 또 인증 제도가 생겼는데요. 사실 이제 이게 좀 개선이 되긴 했습니다만은 중도 탈락률이 1% 이하가 돼야 비자 발급이 자유롭게 이렇게 신청한 대로 나옵니다. 학교에서. 안 그러면은 보통 한 50% 넘기가 어렵다 그래요. 그냥 인증만 받으면. 인증을 받지 못하면 비자 받기가 상당히 어렵고요. 학생들이. 근데 이제 이게 과연 적절한가? 지금 수도권에 있는 대학의 한국 학생들의 중도 탈락률이 거의 3.5%, 6% 그런데 외국 학생을 데려와서 중도 탈락이 1%대 미만으로 유지하라는 이 표준이 너무 좀 과도하지 않나 그런 생각을 저희도 어렵게 이걸 지금 그 국제교육 인증을 받았는데요. 유지하는 일이 보통 일이 아니라는 사실들을 피부로 느끼고 있습니다. 대학마다 이 불법 체류를 막기 위해서 왜냐하면 국가가 대학에만 책임을 묻기 때문에 비자를 준 것도 정부인데 하여튼 그 불법 체류한 것에 대해서 사실 어느 나라도 묻지 않는 책임을 우리 한국에서는 대학에 묻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학이 불법 체류를 낮추기 위해서 대학 직원들이 마치 흥신소 직원들처럼 불법 체류자들을 찾으러 다니는 전담 직원이 큰 대학들은 있다 그럽니다. 그래서 이게 참 쉽지 않은 부담으로 상당히 많은 대학들에 작용하고 있는데 저희가 이제 해외 영토 시장 측면에서 볼 때 미국의 이제 사이버 대학들이 있는데 이게 뉴욕 타임즈에 골드러시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미국 대학들이 해외에 브랜치를 만들고 사이버 대학을 개설해서 외국 학생들에게 학위를 판매하는 일에 대해서 골드러시다. 그러니까 금광을 지금 찾았다 하는 표현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저희가 이 영토 확장 측면에서 국가 정책의 이 사이버 강좌 또 이렇게 브랜치 확대하는 부분에 대한 지원이 강조됐으면 좋겠는데 어제 기사에 보니까 교육부 시행령으로 해외의 교육 콘텐츠를 팔 때는 인증을 받아야 된다고 하는 그런 기사가 나서 이 절차가 또 어떻게 될지 제가 상당히 좀 궁금하고 이게 또 지연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좀 가졌습니다. 저희 삼육대학으로 좀 들어가면요. 특별히 저희가 외국인 프로그램을 대학 안에 독립적인 하나의 대학을 하나 새롭게 세운다는 개념으로 저희들이 설계를 진행하고 있고요. 벌써 이제 저희들이 상당한 학생이 늘었고 아마 내년 되면은 상당한 그 수의 학생들을 저희가 확보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국가 장학금 확대하는 방안들을 저희가 좀 모색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맞춤형 전공, 또 맞춤형 사이버 강좌, OCW를 강화하고 특별히 맞춤형 학생 지도를 저희들이 지금 연구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지금 15명의 브라질 학생들이 와 있는데 아마 지금 한 60명 정도가 지금 언어 과정에 오겠다고 대기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또 유럽, 아프리카, 북미, 유럽 등에서 학생들이 올 수 있도록 특별히 우리 공동학위 과정을 지금 저희가 계속 확대하고 있고요. 또 현지에 한국어 과정을 설립하는 일들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익스텐션 스쿨을 확대하는 것 이건 교육부와 계속 저희들이 대화하면서 열린 정책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미국 같은 경우에 사실은 인증받지 않은 대학, 그러니까 다시 미국은 국가 인증이 아니고 그 학회별로 인증이 이루어지지 과목 분야별로 인증이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그런 인증을 안 받고 그냥 지역별로 주정부에 등록만 된 학교들도 비자가 발급된단 말이죠. 그런 면에서의 개방성이 필요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국제화와 대한민국의 위상을 높일 수 있는 기회고요. 또 해외 캠퍼스 설립 시
대학 구조 조정 가속화로 인해서 효과적이고 신속한 구조 조정 실현이 가능하도록 법적인 지원이 빨리 확충됐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들이 좀 제안 드리고 싶은 것은 제 개인적으로 금지되지 않은 것들에 대해서는 다 할 수 있는 정책으로 좀 가면 좋겠다 하는 것입니다. 사실 제가 아는 한 미국 대학은 아프리카의 어떤 지역에 그 대학에 방학 때만 가서 수업을 하고 그 학점을 쌓아서 그 대학의 학위를 받게 하는 프로그램을 진행한 걸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좀 더 과감한 익스텐션 브랜치 스쿨을 허용해도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사이버 학위 수출을 허용하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집니다. 우리 한국 지금 대학에는 과도기라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상당히 유학생 정책이 다른 나라보다 늦었기 때문에. 그래서 첫째는 지금 여러 연구 논문이 나왔습니다만 외국인 학생들이 한국에 와서 그 학업에 대한 만족도가 상당히 떨어지고 있다는 연구 결과들이 많이 나오는데 그 이유 중 하나가 언어가 좀 부족한 상태에서 한국 학생들과 같이 경쟁하다 보니까 한국 학생들은 그 학생들과 함께 뭐 팀 프로젝트나 이런 걸 하는 걸 싫어하고 또 상대 평가를 지금 강조하다 보니까 외국인 학생들의 성적이 주로 뭐 C, D, E를 이렇게 차지한다든지 그래서 철저한 어떤 학사 관리, 상담 또 교수들의 관심을 바탕으로 해서 유학생들의 질을 어떻게 높이고 그 다음에 그들의 교육 만족도를 어떻게 높일 것인지 뭐 그게 저희들의 고민이고 지금 계속 그 문제를 갖고 실험하고 있습니다. 재학생의 한 20% 정도의 유학생만 각 대학이 확보한다 그러면 지금 직면하고 있는 재정적인 문제를 거의 몇 년 안에 뭐 극복하고 도약의 기반을 쌓게 되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그런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전인 교육을 통해서 봉사하는 인재를 양성하는 것이 저희들의 하나의 비전인데요. 그것을 우리 학생들에게 동일하게 그런 의식을 부여하고 또 졸업한 이후에 한국에 대한 호의적인 그룹뿐만 아니라 정말 우리 대학을 거쳐간 외국인 학생들이 모교로 생각하는 애교심을 갖게 만드는 그 가치관 부여, 네? 사명감 부여 뭐 이런 것들이 저희들의 마지막 고민입니다. 세상의 가장 큰 결핍은 인물의 부족입니다. 네, 그 인물은 저희 나름대로 그 인물이란 매매되지 않는 사람, 저희 심령 속에 진실하고 정직한 사람, 나침판에 바늘이 틀림없이 남북을 가리키듯 양심이 그 의무에 충실한 사람, 하늘이 무너질지라도 옳은 일을 위하여 굳게 서는 그런 사람들이다. 그래서 우리 사회를 변화시키는 인재뿐만 아니라 세계를 변화시키는 인재를 양성하는 한국 대학이 되었으면 좋겠다 하는 바람으로 제 발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교육 영토 확장 기본 전략으로는 지금 소개드릴 게 크게 세 가지의 방향으로 말씀드립니다. 첫째는 글로컬 창업 산학 문제, 그 다음에 글로벌 캠퍼스 문제, 그리고 사회적 경제 책임을 한 문제, 이 세 가지를 가지고 저희는 이제 영토 확장을 위해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례를 먼저 하나 말씀드리면 글로벌 창업 산학 영토 확장은 우리 학교하고 남대문 시장, 그다음 베트남 이게 세 군데 저희 학교가 중심이 돼서 남대문 시장과 베트남과 연계를 통해 가지고 이제 창업 산학 영토를 넓혀가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를 통해 가지고 현장에 이제 창업과 취업을 학생들을 넓혀가고, 그다음 현장 실습과 캡스톤 디자인 교육을 강화하고, 그다음에 판로 연계까지 같이 해서 이렇게 공동체를 구축해 가고 있습니다. 두 번째 이제 우리 학교의 사례는 창업 영토 확장하는 문제입니다. 우리 학교 나름대로의 특화를 할 수 있는 이런 몇 가지의 창업과 관련된 인프라를 기초로 해서 영토를 확장해 가기 위해서 창업 최강 학교로 이제 슬로건을 걸었기 때문에 거기에 걸맞는 노력을 하기 위해서 학교 안에 창업 캠프촌, 창업 마을을 저희가 조성을 거의 마쳤습니다. 여기서 이제 이렇게 자유롭게 자기들의 아이디어를 구상을 하고, 그다음에 비전에 가서 좀 더 빌드업을 하고, 그다음에 여기서 사업화시켜서 사업자 등록증을 내고 거기서 실질적으로 사업을 하면서 이제 가시적인 성과도 나고 매출도 일으키고, 잘못된 것은 다시 이렇게 피드백 시켜서 시존에 다시 들어가 가지고
다시 이렇게 해서 실적으로 잘해서 물건을 완성도를 시키면 배출해내는 학교 내와 외간의 연결 용토를 점차 넓혀가는 노력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자, 세 번째 사례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현장 체험 교육으로의 확장입니다. 그를 위해서 저희가 처음으로 13년도에 융복합 창업 전공과정을 설치를 했습니다만은 이걸 확대를 해서 금년에는 창의 융합 학부를 아예 만들어가지고 실전 현장 실습하기 위한 스타트업 성장하우스라고 우리 학교는 이제 이름을 붙여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결형 현장 실습 활동을 체계 있게 지원을 하고 전 학과가 가능하면 이런 현장 실습 프로그램을 통해서 다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일부 학교들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만은 우리 학교도 취창업 교육을 강화하기 위해서 모든 우리 학교에 입학하면 누구든지 창업과 관련된 교육을 의무적으로 교양에서 받을 수 있도록 해서 이런 실전형 교육 과정으로 넓혀 나가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우리 학교 경우는 학교 안에 글로벌 캠퍼스를 이미 만들어서 2013년부터 운영하고 있고 우리 학교의 특징을 소개해드리면 개별 학교와 학교 간의 제휴를 통해서 이런 해외 그 업무 협력을 통한 유학생이나 이런 거를 유치하는 것도 있지만 제가 이제 기독교 학교이다 보니까 이제 세계적인 기독교 국제 기구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회원사들이 66개, 여기 62개 대학교, 여기 60개 대학이 있는데 이런 국제 기구와의 아예 협력을 통해서 원샷에 60개 여기하고 업무 협정하면 66개 대학하고 자동적으로 한 방에 이제 업무 협력하는 거죠. 여기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이런 국제 기구와 협력을 통해서 효율적인 그러한 그 해외 영토 진출하는 이런 노력들을 행하고 있습니다. 또 이제 마지막 사례로 사회적 경제 책임으로의 확장입니다. 학교 내에 사회적 경제 지원단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지원단 단장은 이제 뭐 여러 가지 이야기도 있었습니다만은 우리 학교 총장이 직접 단장을 맡아서 겸임을 해가지고 직할로 직접 관리하는 이런 체계로서 좀 힘도 실어서 이쪽 분야로 나갈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지역 전통시장과의 협력 및 지원 체계 이런 대전 은행동에 있는 지하상가는 우리 학교가 아주 그 서로 자매경을 끈끈이 맺어서 그 시장의 경영과 기술 디자인학과, 경영학과, 공대, 그 다음에 여기 이제 산업 디자인과에 있는 교수와 학생들을 집어넣어 가지고 같이 프로젝트도 하고 또 그쪽에 있는 기술 개발 또 음식 개발, 식품 영양학과랑 같이 협력을 해서 이러한 협력 지원 체계를 만들고 있습니다. H&D 빌리지 프로젝트를 확대해서 단순히 산학협력을 할 게 아니라 R&BD를 같이 해가지고 실질적인 가시적인 성과를 내기 위한 노력을 앞으로 해나갈 계획입니다. 두 번째로는 아까 말씀드린 한남 스타트업 성장하우스를 전국 주요한 그러한 지역들과 협력을 통해서 설치를 해나갈 계획이고 글로벌 캠퍼스 확장을 하기 위해서 뭐 여러 가지 해외 현장 체험도 강화하고 학위 이수 과정도 다양화시키고 특히 글로벌 현지화를 통해서 현지에 있는 우리 학생들이 직접 현지에 나가서 취업하고 창업할 수 있는 노력들도 많이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에 이제 지역과의 업무 제휴를 통해서 산연관 영토, 협력 영토를 넓혀갈 계획입니다. 대전시에 있는 5개 그 동사무소, 자치센터와 협력을 통해서 다문화 과정, 그다음에 낙후 지역 개선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 미대 학생들이 거기 이제 어려운 그런 낙후 지역에 가가지고 학생들과 같이 여기 제휴를 해서 담장에 이제 그림도 그려주고 바닥에 이제 여러 가지 이제 페인트도 칠해주고 또 건축학과 학생들이 들어가서 집도 좀 지어주고 하는 그런 역할들을 이제 해나갑니다. 참고로 우리 학교는 꿈이 약 한 17,000명 학생들이 졸업할 때에 재학생 1인 1 CEO 명함, 모든 재학생들이 명함을 하나씩 갖고 가자라는 것을 기본 꿈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언제 실현될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이제 우선 몇 명 학생들을 대상으로 지난번에 이제 CEO 명함 수여식을 한번 가졌습니다. 이상 사례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가천대학교 기획부총장 최미리 여러 청장님들께 인사 올리겠습니다. 저는 오늘 대학 통합에 관한 그러니까 교육 영토를 확장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실상 저희 대학은 2012년에 통합을 했기 때문에 역사가 좀 짧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좀 더 토대를 단단히 다지자 하는 의미에서 오늘 이 주제를 가지고 나왔습니다. 바람이 거세면 거셀수록 바람개비는 더 힘차게 그리고 더 세게 돌아갑니다. 이는 저희 총장님의 좌우명이기도 하고요. 거센 바람은 역경을 뜻합니다. 그 역경을 이겨내고 뜨거운 그 열정과 도전을 가지고 이 대학을 4개 대학을 통합한 그런 성공 신화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태동기에 있었고 그다음에 성장기, 네모가 통합기고요. 그다음에 지금 현재 저희 학교는 도약기에 이르르고 있습니다. 정부가 2004년도에 대학 구조개혁 방안을 제시를 했고 또 대학 구조개혁 평가를 해서 재정 지원과 연계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2006년도에 가천의대와 가천길대학이 통합을 해서 가천의과학대가 됐고요. 그 다음에 경원대학교와 경원전문대가 통합을 2007년도에 했습니다. 또 이 두 대학이 2012년 통합 가천대학으로 출범하게 됐습니다. 2006년 통합 전에 6,992명의 입학 정원이 3,984명으로 3,008명이 감축되었습니다. 이는 중소규모 대학 한계를 없앴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123개의 학과가 통합한 후 72개 학과로 51개의 학과를 감축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제 지금 말씀드릴 건데요. 행정직제가 캠퍼스가 이원화됨에 따라서 불필요한 행정이 84개 부서가 있었는데 이것을 78개의 그 부서로 축소하여서 행정적 재정 불균형을 해소하였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대학 발전을 견인할 행정부서를 신설했다는 겁니다. 전국 최초로 대학 평가처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대학 특성화 수도권 1위를 달성했습니다. 그 이듬해 이것을 발판으로 해서 대학 구조개혁 평가 A등급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으로 학사처를 만들었습니다. 대개는 교무와 학사를 같이 하는데 저희는 좀 더 스페시픽하게 나가자 하는 의미로서 학사처를 만들어서 에이스 플러스와 소프트웨어 중심대학에 선정되기도 하였습니다. 또한 취업 진로처를 따로 만들어서 수도권 대규모 대학 7위에 입각하는 그러한 좋은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행정직원을 62명, 전임교원을 457명을 2012년에서 17년간 새로 신규 충원을 하였습니다. 이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는 154명의 교직원을 명예퇴직을 시켰습니다. 전임교원 확보율이 70%였던 것이 40%로 뚝 떨어지면서 젊은 교수들, 연구하는 교수들로 채워졌습니다. 그래서 또 성장 가능성을 제고해주는 그러한 사건이 되겠고요. 앞으로도 그들이 우리 학교를 많이 끌고 갈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통합의 성과가 이러한 14년, 15년, 16년, 17년간 대학 재정 지원을 많이 선정을 받아서 교육 기회를 창출했다고 생각합니다. 이는 교육비 환원율이 많이 좋아진 덕분이겠죠. 또한 최첨단 인프라를 구축했는데 세계 3대 연구소를 저희 대학이 선정을 받았습니다. 세계 4번째로 7.0 테슬라 MRI를 도입을 했고 기능을 담당하는 펫과 또 구조를 보여주는 MRI를 융합하여서 세계 최초로 살아있는 뇌 지도를 만들었습니다. 또한 바이오나노 연구원이 있었고 그 다음에 이길려 암당뇨 연구원을 설립하여서 아시아 최초의 마우스 대사 질환 특화 센터 및 국내 최대
동물 실험 센터를 구축하였습니다. 이러한 연구소들이 바탕이 되고 또 연구 결과를 정부가 인정해 주어서 가천대 길병원은 정부가 지정한 연구 중심 병원으로 선정되었습니다. 그래서 난치성 질환 치료 신약 개발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또한 IBM 왓슨 for Oncology라고 해서 AI 병원입니다. AI 즉 암 환자에게 최적인 암 치료 방법을 제시하는 인공지능 병원이 되었습니다. 과연 그 통합이 성공될 수 있었던 요인은 무엇인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총장님의 그 혁신적인 비전과 리더십이 첫 번째 요인입니다. 그리고 1,000억이라고 하는 통큰 기부를 해주셨기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둘째로 학생, 교수, 직원, 동문회 및 지역사회 등을 상대로 끊임없는 설득, 지속적인 설득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셋째로 교육 여건의 개선을 들 수 있는데 가천관과 비전타워를 건립하여 쾌적하고 또 스마트한 교육 환경을 마련했습니다. 또한 우리나라를 넘어 해외까지 교육의 영토를 넓혔는데 하와이 가천 글로벌 센터를 하와이에 세웠습니다. 그래서 200명 이상의 연간 200명 이상의 학생을 순수 장학금으로 문화 탐방과 언어 또 교육의 기회를 주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대학 통합의 시사점 및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명확한 비전과 목표를 제시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둘째, 구성원과의 소통 및 공감을 이끌어내서 애교심을 고취해야 합니다. 셋째, 꾸준한 구조개혁 성과 창출을 통한 구성원의 자긍심과 협력을 유도하고 넷째, 학사 개편과 교육과정 혁신을 실현하기 위한 안정적 재원 확보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앞으로도 전 구성원이 똘똘 뭉쳐 그 등록금 동결 및 반값 등록금의 그 위기에서 벗어나도록 노력을 할 것입니다. 먼저 저희 국회 사랑채 우리 대한민국 사립대학교 이렇게 총장님 또 부총장님들 와주셔서 감사드리고 우리나라 고등교육의 4분의 3 이상이 지금 사립대학이라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총협의 역할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한데 금년 프레지던트 서밋에서는 지속가능한 대학 경영이라는 주제로 총장단 협의가 3개월간 6회에 걸쳐서 이루어졌다고 들었습니다. 학력 인구 감소, 또 대학 재정 자립도 악화, 또 날로 증대되는 이 취업난 등등으로 해서 이 사립대학이 존폐 위기감이 갈수록 커지고 있는 것은 지금 대부분의 국민들이 다 공감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한국의 대학을 4가지로 분류했는데 첫째는 국제 경쟁력을 갖추고 있는 선도대학, 그리고 두 번째는 지방의 인재를 키워야 지방 선도대학, 그리고 세 번째는 중소규모의 대학 중에서도 창립 취지가 분명한 특화대학, 그리고 네 번째는 건전하지만 재정적으로 어려움에 빠진 대학들입니다. 어쨌든 이들 대학들은 각각의 특성에 맞게 지속적인 성장을 해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대학 운영의 자율성 그리고 필요한 재정의 확보라고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풀기 위해서 많은 대학들이 요구하고 있는 지점이 대학의 자율성 보장이라는 점을 충분히 인지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고등교육 재정의 확충과 합리적 배분도 또 중요한 과제라고 알고 있습니다. 저희 국회도 대학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자율성을 최대한 보장해 줘야 한다는 주장에 귀를 기울이고 있습니다. 또한 어려움에 처한 사립대학들에 대해서 각 대학의 특성과 경쟁력을 살릴 수 있는 방향으로 구조조정을 추진하도록 정부와 논의해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4차 산업혁명의 시대의 도리에 걸맞는 대학의 질적 발전을 위해서 국가와 사회가 관심을 갖고 호응해야 될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모처럼 사립대학들이 한국의 고등교육 지형을 선도하며 경쟁할 수 있도록 한국사립대학 총장협의회 회원대학의 총장님들의 건성을 기원하며
또 여러분 대학의 무한한 발전을 기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대학의 지속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다방면에 걸쳐 각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나 안타깝게도 높아지기는커녕 날로 서밋에 참여한 우리 총장단은 3개월간 5회의 컨퍼런스를 가졌으며 큰 박수로